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잠시 뒤 경호에 열립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김 씨는 어젯밤까지 공연을 강행해 빈축을 샀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출국 정지했습니다. 불간에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됐는데 인사청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 이런 위기감에서 나온 건데 관련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 친절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내용 갖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소득만 줄었다. 요즘 주변에서 먹고 살기 정말 팍팍해졌다는 소리 많이 들리시죠? 자, 세상 물가 다 뛰었는데 내 소득만 줄었다. 이런 하소연인데 자, 실제로 통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 모시고 쉽게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이상 두둑히 보너스를 받았던 삼성전자 DS 부문 직원 일부는 이번에는 한 푼도 성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악이었던 반도체 실적 부진이 원인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도 역시 성과급을 줄였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주요 대기업들의 성과급 삭감은 1분기 근로소득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 1분기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입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인 5분위 근로소득이 80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 줄어든 영향입니다. 반면 가계 지출은 고물가로 1년 전보다 2.5% 증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소득 감소폭은 더욱 컸습니다. 월급은 오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늘었다 보니까 이제 월급 오른 거를 이제 그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식료품과 음식, 숙박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지출이 크게 늘었고 해외여행 등 오락 문화 지출도 증가했습니다. 7분기 연속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평균 소비 성향도 7분기 연속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고연봉자를 중심으로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줄면서 소득 분배 지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그럼 친절하게 경제를 설명해 주시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에도 리포트 보셨지만 이 벌이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물가가 너무 뛰어서 이 소득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제 나온 또 금리를 보니까요. 환율까지 불어내갖고 10일 연속 동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들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경제 너무 안 좋아서 뭐 소비든 대출이든 뭐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제 언제 좋아지는 거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은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부터가 모든 문제인데요. 예. 물가 상승률이 올랐다는 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급도 오르지만 실은 월급의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게 됩니다. 네. 항상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항상 그렇죠. 뭐 자녀 성적 빼고 다 올랐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되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의 시작이고요. 예. 특히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즉 보통 물가가 오르는 건 경기가 좋았을 때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그렇지 게 않습니다. 아니라 원자재 쪽, 과일 가격이 올라서 뭐 이런 비용 쪽이 올라서 나온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예. 실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의 힘듦은 더한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네. 보통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 한국은행은 뭐 해야 되죠? 금리를 인하해서 그러니까요.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요.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왜? 현재 우리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보니까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못해요. 그럼 정부는 돈 풀 수 있냐? 정부는 곳간이 비어 있고 돈을 풀면 물가가 또 오르겠죠. 정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정 체감 경기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이도저도 못하죠. 네. 올해 내로는 좀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이거를 좀 누가 뚫어줘야 되는 건 예. 미국 쪽입니다. 어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어찌됐건 좀 금리를 먼저 내려주면 우리도 눈치 보다가 뒤따라 내리면서 숨통이 좀 트이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뭐 대출금리, 이자 부담 떨어지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간밤에도 나온 뉴스가 미국이 쉽게 금리를 좀 안 내려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네, 거예요. 답답합니다. 좀. 어쨌든 이 저희가 돈은 벌어야 되고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으로 가볍게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한숨을 좀 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연일 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은 왜 이렇게 낮은 거냐, 왜 이런 거냐 궁금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물가 상승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왜 오르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같은 나라는 경기도 좋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같이 오르는 건데 미국을 빼면은요. 유럽 같은 나라, 뭐 영국, 독일 뭐 그닥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뭐 일본은 좋다고 치고 심지어 캐나다, 중국은 빼고요. 캐나다, 브라질 이런 나라도 주가만 계속 주식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 가고 우리가 못 오르는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나라들 전 세계 뭐 주요국 20개 중에서 14개, 15개는 사상 최고가냐? 우리가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그 돈을 아직은 못 걷어들였어요. 어허. 그러니까 시중엔 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들이 막 투자를 한다든가 뭐 설비를 한다든가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돈 가지고 주식으로 먼저 가자. 그래서 시장이 주가가 이렇게 뜨겁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우리보다도 뭐 그렇게 안 좋거든요. 성장률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주가가 폭등했다는 건 이제 그런 유동성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다. 이거에 기인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죠. 그 문제를 설명하려면 한 시간이 또 가는데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저평가가 돼 있어서 밸류를 높이는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늘 저평가. 밸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저평가에는 오너들의 어떤 지배구조의 행태도 있겠고요. 뭐 공매도 때문이 있겠고요. 앞으로 시행된다고 하는 금투세 때문이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국장, 코스피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실은 우리는 막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예. 당국이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모순 점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네. 이것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막힌 답답함 좀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에 현대차를 보면은 굉장히 며칠 전이었나요? 굉장히 네. 폭등을 해서 왜 폭등을 했지? 다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엊그제였었죠. 현대차가 9% 넘게 하루에 폭등을 해서 현대차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게 1974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후에 최고가를 달리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왜 9%가 올랐는가? 정답은 누구도 몰라요. 모릅니까? 몰라요. 예. 몇 가지 이제 호재들이 있었어요. 어떤 호재죠? 현대차가 갖고 있는 수소차들에선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날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차만 달랑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밸류 체인을 만든다. 수소 충전소도 만들겠고 수소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도 해주겠고 그러니까 현대차발 수소의 공급망을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요. 현재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석탄석유 안 써야 되는데 그 대체제가 태양광, 풍력, 수력밖에 없는데 지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세 개로는 안 돼요. 그러면 수소 너도 와, 천연가스도 와, 네. 뭐 원자력도 와. 그런 와중에 이 수소의 가치가 돋보쳤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앞으로 배당을 엄청 많이 하겠답니다. 현대차가 번 돈의 40%는 다 돌려주겠다. 뭐 이런 이슈도 이날 나왔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은 중국을 때리고 있고요. 중국은 보복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100%로 높인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그럼 중국 내에 있는 외제차에 자기네도 관세 폭탄 때리겠다. 근데 참고로 말하면 현대차는 중국에는 비중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차가 없으면 현대차가 반사이익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들인데 이걸로는 설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추가 안 됩니까? 호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기다려 보시죠. 한번 지켜봐 보도록 네. 하죠. 자, 그리고 정부가 어제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반도체 전문 업체죠. 엔비디아 굉장히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1분기 매출이 260억 달러 그러니까 35조 원을 기록했더라고요.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건 늦었지만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전 세계가 약간 반칙을 쓰고 있어요. 어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어. 알게 모르게 정부가 다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만 이거 산업은 산업이야, 민간은 민간이야 하다가 굉장히 늦춰졌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도와주는 건 의미가 있다. 지금 나오는 부분은 엔비디아인데요. AI의 최강자죠. 1년 만에 매출은 거의 한 4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익은 6배 가까이 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 엔비디아의 일종의 갖고 있는 HBM이라는 우리의 고성능 메모리를 납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그쪽에게 팔려고 했었는데 뭐 통과가 쉽지 않다고 일단 보도 나왔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제 진실 공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왜냐? AI의 생명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정부의 지원도 나왔지만 이젠 정부도 또 국회도 도와줘야 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는데 뭐 우리만 혼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도 좀 관심일 수밖에 없어서 부동산 한번 잠깐 짚어보면은 최근에 정부가 1기 신도시 12,000호 뭐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동산도 시장도 좀 호재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나온 정책의 핵심을 짧게 말씀드리면 예. 우리 1기 신도시 있잖아요. 네. 일산, 분당, 평촌 재건축할 때가 됐잖아요. 재건축할 때 태클 안 걸겠다. 다 규제 다 풀어줄 테니까. 네. 해라, 무조건 해라, 다 도와주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많게는 26,000 가구, 뭐 적게는 12,000 가구 이상 재건축이 되면 이제 되는 건데 요즘에 재건축의 문제는요, 재건축 분담금입니다. 이게 5년 전에 재건축 재료와 10년 전에 재건축 재료가 다른 게 네.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다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조합원들의 이 내야 될 분담금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어요. 오. 그게 원자재 가격도 높아졌기 때문이고 인건비도 높아졌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용적률이 높아요. 이미 과거에는 5층짜리를 15층, 20층으로 하는 예, 거였잖아요. 높아졌죠. 지금은 15층짜리를 해봤자 이게 크게 안 나와서 웬만한 30평형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4억, 5억 들어가고요. 그 이상짜리들은 뭐 5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분담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하려는 분들이 내가 5억을 더 내는데 그러고 나서 내 집값이 5억 더 오를 수 있겠어? 이런 의문이 나오겠고요.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일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약간 나이대가 어르신들이라면 고령이 좀 계시죠. 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4억, 5억씩 더 내고 이 집을 굳이 이런 좀 태클과 약간의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1교시 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가 집값 상승의 전반적인 훈풍으로 불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듣고 싶은 말씀 많은데 네.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한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수 김호중 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2명이요. 잠시 뒤 정오에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김 씨가 어제 저녁 공연까지 강행한 걸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데 먼저 이서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낮 1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영장 심사 시간이 12시로 예정된 것을 두고 법원이 이 사건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4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핵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김 씨가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하는 CCTV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까지도 슈퍼클래식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연이은 논란에도 공연장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그거들을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김 씨 측은 오늘 공연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연에는 불참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김호중 씨 관련해서 저희 프레스라이브의 사건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자, 이번 주제는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다음부터 뭐 개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자, 장가 기자, 김호중 씨가 잠시 뒤 정오 12시입니다. 이때 구속 심사를 받는데 이 얘기 들어오는 대로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얘기 해볼게요. 어쨌든 경찰 조사 당시 김 씨가 6시간 동안 기각을 안 하면서 좀 취재진하고 피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근데 뭐 자존심 때문이었다. 뭐 이런 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취재진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많이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어렵다면서 저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오후 2시에 강남경찰서에 도착을 해서 조사를 받고 오후 5시경에 조사가 끝이 났는데 김호중 씨는 10시 40분, 밤 10시 40분이 돼서야 나타났거든요. 이후 머쓱하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김호중 씨가 유명인이라서 국민들에게 직접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지만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변호사가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홍식 평론가님, 일단 보면 이제 구속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어제 콘서트를 강행했는데 이게 사실상 고별 무대 형식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콘서트장 분위기 굉장히 궁금합니다. 팬들은 어땠나요? 네, 그래서 어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김호중 씨가 등장했던 건 아니고요. 예. 1시간 28분쯤 지나서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해서 한 10초간 정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별다른 멘트 없이 6곡의 뮤지컬 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래서 오페라 이제 곡들을 중심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립박수를 받은 측면도 있고 또 팬들은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 눈물바다를 이제 이루기도 했다라는 눈물바다였다. 예, 이렇게 이제 광경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곡은 네순도르마였습니다. 그래서 푸치니의 투란도트에 나오는 그 곡인데 사실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21살 때 영화가 나왔었죠. 파바로티. 예. 거기에 이제 바로 네순도르마라고 하는 곡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대목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빈체로라고 하면서 이제 가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승리하리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김호중 씨가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냐 뭐 의미가 이런 좀 얘기까지 담겼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것들은 뭐였냐면은 그동안 이제 공연을 강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단독 무대가 아니고 협연을 하고 아니면 듀엣곡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했었지 여러 않습니까? 가수들과 함께요. 그런데 단독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다 가리플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곡을 같이 김호중 씨가 이제 부르기로 했었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된 거죠. 그 이유를 이제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다 가리플리나 씨가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무리를 일으킨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공연을 하라고 했느냐? 나중에 이제 나의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김호중 씨의 단독 무대로 이제 선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공연장 주변 같은 경우에도 온통 이제 보라색 복장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김호중 씨의 팬 색깔이 바로 보라색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티켓 구매가 600석 이상 나갔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런 이제 무리를 일으킨 와중에 빈 좌석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6,000석 중에 한 뭐 5,500석 정도가 비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게 다시
600석이 이제 이제 다시 구매가 되니까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작을 해보면 한 4,000에서 500석 정도는 빈자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팬덤들은 열심히 안타깝다면서 응원을 했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김호중 씨가 공연을 마쳤습니다. 네. 어쨌든 김호중 씨 팬들과 일반 대중 뭐 반응이 좀 다를 겁니다. 일단은 어제 공연장 분위기는 정확히 어땠는지 저희가 한번 팬들 반응 취재해봤습니다. 보시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잘못했는데 일반인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일반인은 왜 그냥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떠드는가 이거 진짜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공연 끝나고 나면 이제 못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적당하게 그냥 해서 그냥 풀어줬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연예인이라 해서 너무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일반인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다. 젊은 사람은 다 그럴 것 같아요. 걸리면 도망갈 것 같아. 제가 늦가라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그거들을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팬들은 다르고 뭐 대중의 생각도 다르고 어쨌든 뭐 감싸는 모습을 두고 뭐 묻지마 응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원식 평론가님은 이 현상 어떻게 좋게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일단 뭐 팬클럽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이제 약간의 어떤 결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극렬하게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팬들도 있는데 이걸 이제 코어 팬덤, 라이트 팬덤이라고 합니다. 예. 코어 팬덤은 아주 찐 팬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극단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고 라이트 팬덤은 약간 이제 지지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이번에 좀 비판도 하시는 팬덤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코어 팬덤. 아주 찐 팬덤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팬덤의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상처와 고통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근에 김호중 씨 학폭 논란 영상이 또 인터넷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 밑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여기에 이제 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게 학폭이냐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면 얼굴 좀 보여달라 하면서 신상을 이제 공개하는 걸 요구하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2차 가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심한 말이 있었는데 맞은 놈이 말이 많다. 한 번쯤은 나를 보고 살아라. 그래서 오히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은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거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팬덤이라지만 이런 2차 가해에 언급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찐팬이고 팬덤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근본적으로 김호중 씨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팬덤이 극렬해지면 결국 김호중 씨의 그런 어떤 관심, 그 외연의 확장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원래 오늘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서 그래서 김 씨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장가 기자, 법원에서 이걸 좀 기각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12시가 되면요.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호중 씨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걸 기다리게 되는데 오늘 저녁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 모습이요.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방금 실질 전인가요? 심사를 받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모습이고요. 자, 김호중 씨 측은 어제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도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입장을 냈는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호중 씨 죄질이 무척 나쁘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네. 김호중 씨는 어제 아예 오늘 공연을 불참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상태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23, 24 양일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한다 했지만 검찰이 빠르게 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저렇게 오늘 낮 12시로 심사 시간을 잡고 심사 날짜도 연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호중 씨 측에서도 공연은 당연히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좀 전에 지금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예전에 며칠 전에 경찰 출석할 때하고 좀 뭐 복장도 다르고 뭐 태도 자세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이 상황은 본인의 방어권을 이제 행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이 영장 실질 심사에 따라서 구속이 되냐 마냐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발부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애초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사고 미조치라던가 이 뺑소니 부분,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산재해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조각 퍼즐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음주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이 시인은 했지만 그 첫 번째 음주 혐의를 시인한 이후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이번에 구속 여부를 가를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추가 증거들도 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해당 조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조사에 임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바로 구속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콘서트 같은 부분도 갑자기 강행을 한다고 했다가 불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일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뭐 시인했으면은 뭐 구속까지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측근들이 이 사건을 좀 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맞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애초에 물론 지금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정확히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뭐 상해 2주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이런 뺑소니 사고 절대 내서는 안 되겠죠. 예. 하지만 만약 그냥 이 범죄의 태양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음주 상태에서 어떤 이런 사고를 냈고 이 이후에 만약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건을 수습하고자 했다면 인적사항을 밝히고요.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전치를 취했다면은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그런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뭐 범인 도피 부분, 증거인멸 부분, 그리고 또 말 바꾸기까지 사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다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변호사님 일단 본인 진술하고 다른 정황들이 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술 10잔가량 마셨다, 뭐 만취 상태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경찰이 확보한 CCTV 보니까 사고 직전 좀 비틀거리면서 좀 차에 타는 모습 이게 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될지 말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음주를 시인한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 얼마나 또 김호중 씨가 좀 진실만을 좀 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이 음주량 이 굉장히 지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데요. 예. 본인이 소주잔으로 뭐 10잔 이내로 마셨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는 좀 배치되어 보이는 그런 진술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흥주점 직원들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있었는데 10잔 정도가량이 아니라 최소 소주로 3병 정도는 혼자 마신 것 같다. 3병이나요? 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가 진술이 전해지고 나왔다.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경찰이 확보한 CCTV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사고 직전, 그러니까 자택에서 본인이 흰색 그 SUV 차량을 타고 나올 때 좀 비틀거리면서 탑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이 담긴 CCTV도 확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음주한 부분은 맞지만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을 정도 운전을 하기에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까지는 아니었고 이번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휴대폰을 조작하려고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는 김호중 씨의 그 내용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말지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CCTV에 찍힌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는데 보니까 뺑소니 사고 당일 모습이 더 찍혔는데 보니까 김호중 씨가 차에 내렸다가 다시 타 있던 그 10초 동안 블랙박스 그 메모리 카드를 뺀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증거인멸 관련해서 물론 이번 영장을 청구할 때 증거인멸에 대한 그 교사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장 청구에는 좀 입증이 좀 이미 좀 많이 되는 그런 혐의점들 위주로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블랙박스, 이 SD카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나온 화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가 이 화면을 보시면요. 차량에 잠시 내렸다 다시 타 있는 10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10초가량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만약 이 시간 내에 김호중 씨가 이 지금까지 한 진술과는 달리 지금까지는 뭐 이 소속사 관계자가 이 SD카드를 자기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빼내어서 심지어 이걸 삼켜버렸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그랬죠. 있는데 이 부분과 배치되는 김호중 씨가 직접 이 SD카드를 제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은 살펴보면은 분명히 어떤 음주라든지 다른 행적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장갈 기자, 이 경찰에 좀 제출을 했는데 휴대전화를 비밀번호를 안 풀어주고 있다면서요. 이게 네. 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 압수된 자신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여태껏 경찰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나타났는데요. 김호중 씨 스마트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풀어야 거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강남경찰서로부터 김호중 씨 아이폰을 전달을 받았지만 비밀번호 때문에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은 김 씨가 이 사건 은폐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강력한 정황으로 판단을 하고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크게 강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자, 임재희 변호사님, 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를 안 한다는 거, 뭐 강제는 할 수 없는 일, 예전에도 뭐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뭐 설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미 굉장히 어떤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안을 너무 키워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미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좀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그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수사에 좀 비협조적인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은 물론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신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좀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음모론 같은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김 씨가 어떤 이런 행적들, 뭐 다른 주변인들 철저하게 좀 은폐한다는 의혹들도 좀 불거지지 않습니까?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었을까? 법조인의 도움을 혹시 받은 건 아닐까? 이런 합리적 의심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뭐 음주를 구제해주는 뭐 일타, 뭐 변호사의 법적 조언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변호사가 어떤 의뢰인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를 도와주려고 할 때 불법적인 부분을 안내하거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이거는 그 변호사도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음주 구제를 하면은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 당장 일단 그 자리를 피하라. 그러니까 도주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도주하고 좀 있다 보면 음주 측정이나 소변 측정은 뭐 최대한 거부하라.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피해자에게는 최대한 빨리 사과하고 합의를 유도하되 진단서 같은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그리고 뭐 처벌 불원 의사서, 합의서 같은 부분을 빨리 확보하라.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사실 이거 다 맞지 않습니다. 이번 그런가요? 사안 같은 경우에요. 결국 김호중 씨 도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요즘 CCTV 없는 곳이 없고요. 이 한국에서 검찰들 그리고 이 경찰들이 수사하고자 한다면 사실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계속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더 이상은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백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사실 더 큰 처벌 면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김호중 씨의 이번 대처가 좀 진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애초에 좀 제대로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다면은 결코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떤 판단에서 소속사의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건지 왜 이렇게 대처를 했는지 법조인으로서도 좀 진한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은 또 가수이기 때문에 이런 처신이 조금 실망스럽다, 또 안타깝다 하는 상황인데 가요계 대선배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들으시죠. 100억짜리 집이 날아가고 월세로 가셨잖아요. 아유, 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네. 뭐 이제 그만 인생 끝낼까 죽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어려운 일도 좀 네. 많이 겪었지만, 네네네네. 이제 툴툴 다 털고, 네. 이제 치유를 대충 했습니다. 예, 다 얘기해냈어요. 네. 요즘 김호중인가 그 후배를 보니까 네. 참 고난을 많이 겪던데 가슴 옛날 아프더라고요. 내 생각이 나더라고. 네. 너도 세월이 약이겠지. 네, 김원식 평론가님. 네. 홍대관 가수셨습니다. 옛날 내 생각도 난다. 뭐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선배가 후배한테 이런 뭐 이제 충고 아니면은 뭐 독려를 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좀 결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이제 살펴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송대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분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5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500억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송대관 씨도 그 투자 사기극에 거의 뭐 공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2013년 이야기였는데 결국에는 2015년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심지어는 감옥에 갈 뻔한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안을 들어가지고 김호중 씨를 보니까 이제 위기 상황에 빠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뭐 송대관 씨는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명성이 많은 상황 속에서 잘 관리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돈 관리 문제고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개인 관리를 너무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음주를 너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고 왜 소속사는 그런 것들을 막지 못했는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스케줄이 사실 한 달간 너무 많았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혼자 감내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개인 관리도 못했고 소속사에서 매니지먼트도 참 못한 그래서 결국엔 관리의 문제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책임지는 자세로 그러니까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이 사안의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 화면을 보고 있는데 김호중 씨 법원 출석 모습 죄송합니다. 법원 출석 모습 현지 음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사실 말씀 없으신가요?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네, 조금 전 모습 들으셨는데 임재 변호사님, 네. 보통 검찰 들어갈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보통 하는데 법원 출석할 때는 또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아끼고 들어갔거든요. 어떤 차이들이 좀 있나요? 지금 사실 상황에서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죄송합니다 말고는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일단 이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특히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뭐 SD카드를 본인이 없애라고 뭐 지시한 것인지 왜 도주했는지 입장을 밝히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김호중 씨가 할 수 있는 말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하다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좀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자, 결과는 정오쯤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다음 뉴스에서 한번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강영욱 씨가 갑질 논란에 침묵하면서 의혹만 커져가고 있죠. 자, 이시열 기자 취재 내용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가스라이팅한다. CCTV로 수시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검열한다. 최근 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는 강영욱 훈련사가 운영하는 보듬 컴퍼니에 대한 혹평이 올라오며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불편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회원들한테도 갑질을 하고 회원들이 있는 데서 밑에 훈련사님들 엄청 몰아세우는 거 진짜 많이 목격했거든요. 당신께는 언젠가 반드시 살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러 오셨으면 똑바로 배우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취재진이 강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인적이 끊겨 적막감이 맴돌고 쓰레기 가득한 창고와 뜯지 않은 우편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2-3주 전만 해도 계속 주말마다 강아지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야외 훈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안쪽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훈련장과 건물 모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아직 진정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던 강 씨가 계속 침묵인 가운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하루 종일 어제 온라인이 어떤 제보로 굉장히 시끌했습니다. 강영욱 씨 관련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 장가 기자, 어쨌든 어제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강 씨를 좀 옹호하는 글이 좀 올라왔다가 굉장히 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강영욱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댓글창이 거의 논쟁의 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욱 씨 회사에서 일했다는 전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빨리 입장을 취하라, 이런 누리꾼들의 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한 누리꾼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영욱 씨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었고, 강영욱 씨가 명절 선물로 스팸을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말도 이게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돼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배변 봉투 상자에 이 설 명절 물품을 담아줬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요, 대표님 내외분들이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고 설치된 CCTV는 직원을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라 강아지 훈련 용도로만 썼던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강영욱 씨가 한 차례 파양했다가 다시 입양해서 키웠던 레오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한 누리꾼은 이 강영욱 씨가 레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 배변이 온몸에 묻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한 기사가 나왔는데 레오의 주치라는 이 수의사가 이거 사실 아니다라면서 강영욱 씨의 레오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까지 제보된 바에 따르면 강영욱 씨 회사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들은 강영욱 씨가 갑질을 했다, 또 CCTV로 직원들의 일상을 감시했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CCTV 보고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 얼마나 사람이 날 보고 있구나. 원래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도 맨날 들었죠. 예, 그 옹호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강영욱 씨가 직접 의혹을 해소하면 좋을 텐데 침묵하고 있고 사라진 상황,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김홍식 평론가님, 어쨌든 주장이 다 다릅니다. 다 네. 다르고 굉장히 강영욱 씨가 솔직히 나와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사라지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사실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게 소동 대처거든요.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사례도 그렇고 이 강영 씨 사례도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들이 소동 대처를 너무 못하고 은폐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강욱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의혹 제기가 났을 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게 사실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부터 손을 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이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사안이고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강영욱 씨 입장에서는 일일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하겠다라는 정도의 언질 정도는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어제 한다 오늘 한다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 더더군다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예 없고 심지어는 연락조차 되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문제 대응에 굉장히 초보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접근할 때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옹호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지금 팽팽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쪽에서 직원들의 어떤 잘못도 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당 노동 행위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영욱 씨가 이제 퇴직금을 9,760원을 이렇게 입금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퇴직금이 그밖에 안 됐다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명분이 뭐였었냐면 들었던 것이 직원의 이제 말에 따르면은 고객을 끝까지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민감한 부분에서 특히 부당 노동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 정도는 표명할 수 있을 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지혜 변호사님, 네. 반려견 강 씨가 훈련을 할 때 뭐 굶겨서 했다, 뭐 이런 폭로도 나왔었는데 또 아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게 맞다. 또 이것도 말이 좀 팽팽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일종의 직장 내 갑질 문제 외에도요. 사실상 이렇게 반려견들에 대한 학대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아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 반려견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지도할 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굶주린 상태로 와야지 훈련이 가능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른 훈련사들 사이에서도요. 제대로 훈련을 하려면은 이 반려견들이 좀 간식을 사용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로 오게 되면은 간식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훈련을 할 때는 좀 굶주린 상태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안내를 하곤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낯선 공간에 강아지들이 오게 되면은 좀 꺼리게 되고 원래 좀 음식을 거부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굶주린 상태로 와야지만 간식을 갖고 그걸 보상으로 해서 정상적인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강아지들에 대해서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훈련에 임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학대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장가 기자, 어쨌든 강영욱 씨 입장이 제일 궁금한데 계속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반려견 훈련사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강 씨가 난 그 당사자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했는데 이번에 왜 침묵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정말 자신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좀 발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아예 강영욱 씨를 지목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고 또 강영욱 씨 스스로 판단했을 때 사실인 부분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섣불리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어서 정부까지 나서서 이번 논란을 좀 해소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자, 김원식 평론가님, 그래서 이 강 씨가 출연하는 방송도 굉장히 여파가 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 KBS 측에서는 강영욱 씨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방송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가에도 이제 직격탄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전문가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는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스케줄이 굉장히 위험하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인기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스케줄이 가다 보니까 본인들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숨겼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체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예.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뮤지컬계도 항상 위기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캐스팅을 하고 나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어서 정부도 대응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나섰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이 강영욱 씨의 사업장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담당자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직권조사 그리고 특별관리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보자들의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당사자들을 일단은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노동부는 아직까지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만난다거나 아니면 강영욱 씨를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201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 나온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 나오는 제보들은 2018년 퇴사자들로 고용노동부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피해를 본 근로자들과 사업주인 강형욱 씨를 먼저 만나는 게 고용노동부로서는 우선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오늘 감독관들이 오늘도 강형욱 씨의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가 직권조사나 특별감독 이런 보도들이 막 나갔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지금 현재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피해 사례가 정말 있는지 또 있다면 이게 언제 것인지가 사실은 또 없어요. 경영진이든 대표든 만나려고 여러 차례 갔어요. 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 하니까 만날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개인 연락처들을 갖다가 또 퇴직하 계신 분들한테 막 우리가 연락을 할 수도 없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감독관들 다 이제 내보내서 네. 다 가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할 건데 네. 일단 피해 사례가 이제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19년도 이후 것들이 네. 그때는 우리가 직권조사든 이렇게 좀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임재 변호사님, 이 논란 탓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 이 이름까지, 프로그램 명까지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반려 인구도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보면서 내가 내 반려견이 반려동물들 어떻게 키울지 도움 많이 받았다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강영욱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의 존재감이 매우 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그냥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효육 씨가 어떤 빠른 입장 표명이 없고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꿔서 계속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원식 평론가님, 어쨌든 방송계 직격탄 맞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침묵 일관하면 이거 안 된다. 의혹 굉장히 커지고 다른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 피해 커질 거라 얘기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호중 씨 사례도 그렇고 강영욱 씨 사례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동 대처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건데 그 피해라는 것은 결국 개인 혹은 소속사만의 피해가 아니고 그 관계되는 사람이 모두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편익 혹은 선순환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